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유행의 정점 언제쯤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4차 유행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아마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과거에 수도권에서 처음 델타 변이가 유행을 시작할 때 당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부산이나 대전 등지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을 때도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근에 환절기가 도래를 했고 감기와 코로나19가 혼합 유행하는 시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정점은 향후에 상당히 미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이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백신 접종이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 기준으로 백신 접종이 60에서 70%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그 시점이 아마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제적인 대응이 부재했고 또 계절적 요인이 있다 보니 정점의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부산과 제주 등 휴가지의 확산세도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런 권고만으로는 대이동을 막기엔 부족하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을까요? 일단 사실상 뾰족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이 유효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따라서 이러한 이동량 감소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각심도 크게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이동량도 한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강력한 방역 조치도 굉장히 효과적인 수준까지 올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에 짧고 굵게 진행을 하는 것이 경각심도 높이고 따라서 이동량을 줄이고 확산세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병상 부족에 대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세 번째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171개, 그리고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한 600개 가까운 594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일단 중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측면에서는 유효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일단 당장 급한 부분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를 해서 실제로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향후에 이 중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응 방안, 1차적인 대응 방안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의 소비를 늘리고 또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애초 부작용 우려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접종 대상을 확대한 건데 이렇게 되면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을까요? 일단 안전성의 우려는 그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 그 권고 나이를 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완화하게 되면 주로 희귀혈전증 발생이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백신 수용성도 함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차피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젊은 층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젊은 층에서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백신 수용성도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는 나라가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미 FDA가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을 허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허용한 건가요? 일단 고위험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장기 이식을 한 환자들 아니면 암 환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허용한 건데 네. 지금 미국 전체 인구 대비 해당자는 한 성인의 3%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만간에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처럼 미국도 일반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백신 생산국이나 또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에서 부스터샷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국내에서 백신 품귀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지금 제한적으로 그 성인의 3% 미만에 대한 부스터샷을 결정을 했고 하지만 일반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접종 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국 우선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급될 그 물량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감염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방역수칙 준수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